이게 감정 가격이 75억입니다. 근데 보시면 1순위가 산업은행에서 58억이 있어요. 네, 58억이. 물론 이 채권 최고 금액이지만 58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억이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은 한 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러죠. 이렇게 1순위 금액이 많은 이유가 그 당시에 처음에 이거 대출해 줄 감정가는 이거보다 높았다는 거죠. 예. 근데 또 이거는 채권 최고액이니까 조금 설정이 더 돼 있겠죠. 지금은 10억을 빌리면은 11억을 설정해요. 예전에는 10억을 빌리면은 채권 최고 12억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체가 되면요. 일반 우리 자사할 때 이율하고 연체율하고 달라요. 그 연체율은 훨씬 비싼데 이게 연체가 되면 계속 이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80억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가가 경매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매로 넘어오면은 이게 낙찰될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달에 이제 부실이 났다 해가지고 바로 경매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점에서 한 3개월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계속 소유자를 한테 전화하고 독촉을 하죠. 예. 이거 그 연체자 안 내면은 경매 이제 넘어갑니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지점을 떠납니다. 본점 채권팀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본점 채권팀으로 넘어가면 바로 본점 채권팀에서 경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점 채권팀에서 한 3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대부분 유동화 회사로 매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왜 매각을 많이 하냐? 유동화 회사는 은행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회사인데 거의 분기별로 매입을 해요. 작년에 유한코에서 9,400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익이 700억 정도 벌었어요. 유한코에서.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은행에서 부실 채권을 사와서 매입을 해와서 한 7%에서 10% 정도 수익을 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은행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지고요. 똑같은 대출인데 이자 받는 게 거의 지금 더블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도 계속 수익이 들어오는데 공격적으로 대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예. 오히려 부실을 막는데 이제 예전에는 얼마라도 대출을 더 하려고 공격적으로 나갔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자 수익이 계속 불어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대출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담보만 있으면은 일반 주부라든지 직장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엔 소득이 없는 사람 대출을 안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점장님 권한이 대폭 줄었어요. 예전에는 지점장님 권한으로요, 막 신용으로 5억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지점장님 권한도 줄었고, 그래서 이게 이게 어느 지역에 건물이 몇 년 됐고 이런 걸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걸 이제 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탁감을 하는 거예요. 예, 탁상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대출이 된다 안 된다. 되면은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대출 의뢰하시는 분이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하면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면은 이제 은행에서 감정평가서를 보내서 이제 감정서가 나오겠죠. 그럼 그 감정서에 의해서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물건을 낙찰받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법원의 감정가가 75억인데 저희들이 낙찰을 얼마 정도 받을 거니까 대출이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요. 예전에는 이런 물건들이 80%에서 85%가 경락잔금 대출이 됐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75%에서 80%가 됩니다.
예. 지금은 한 5% 정도가 줄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이 물건을 이게 33.2억의 유한코로부터 넘어온 채권을 매입을 했어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80억짜리 채권은 33.2억의 협상을 가져와서 해서 넘겨왔는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채무인수 사후정상 방식하고 론세일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채무인수 사후정상 방식은 유동화회사에 돈을 다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화회사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론세일 방식으로 유동화회사에서 돈을 다 주고 매입하는 방식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80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물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질권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에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0억짜리 근저당을 33.2억에 가지고 온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오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권 대출을 우리가 저축은행에 80% 27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자금이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예, 6.2억이 들어가죠. 예. 근데 채무인수 사후정상 방식으로 하면은 똑같습니다. 자, 유동화회사는 33억 2천을 채무인수 사후정상으로 하든 론셀로 하든 똑같이 받으면 돼요. 근데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데 채무인수 사후정상 방식으로 하면 이 채권이 유동화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유동화의 채권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유한코로 넘어간 거죠. 연합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유한코로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은 10%를 줍니다. 그러면 3.32요. 이렇게 줘요. 계약금은 10%만 주고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동화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넘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채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질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단지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33억 2천에 사겠다. 예. 그거는 이제 협상을 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론셀 방식을 택했냐면은 론셀 방식으로 하면은 이 채권 자체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근저당 건에 대해서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질권 대출을 받아서 완납을 했기 때문에 이 80억 채권을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니까, 이 채권이.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돈을 다 주면은 이거는 채권이 아니고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저당에 대해서 질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저당에 대해서 질권이 보통 80% 정도 된다. 예. 보통 20억 이하 물건은 90%까지 돼요. 질권 대출이. 예. 이거는 이제 80%를 받았죠. 그래서 6.2억을 주고 우리가 33.2억에 매입을 끝난 거예요. 자,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 방식으로 할 때 그러면 낙찰가를 얼마까지 적을 수 있냐 물었더니 1.25로 해라. 매입가에 1.25로 해라. 그러면 낙찰가가 한 4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한다. 왜냐하면 채권이 80억이나 되는데 왜 41억밖에 못 쓰냐.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적으십시오. 주식계산 UPL에서 낙찰가 58억이 낙찰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계산 UPL에서 58억에 낙찰 본다. 이걸 공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론셀로 샀기 때문에 공개하는 겁니다. 예. 원래는 저희들이 이 채무인수 사후정상 방식으로 하면요. 공개를 안 해요. 예.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합니다. 투자자한테. 자, 우리가 33억 2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낙찰은 41억에 받습니다. 이게 계약서에 명기가 됩니다. 예. 채무인수 사후정상 방식은. 이렇게 계약서에 명기가 돼요. 그런데 이 계약은 채권 양수도 계약으로 나옵니다. 예.
이거는 채무인수 계약이고 이거는 채권 양수도 계약이고. 예. 금액은 똑같지만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론셀 방식으로 질권 대출 받고 우리가 유동화 회사에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거죠. 근데 채무인수 방식으로 하면요, 이 유동화 회사에서 계속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안 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예전에 등기부를 띄보면 그대로 산업은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는데, 아니 산업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매각이 됐는데 왜 유동화로 안 바뀌고 그대로 산업은행으로 있냐? 그게 왜 그러냐면 산업은행의 채권을 유동화 회사에서 사왔을 때 추정컨대 한 30억에 사왔겠죠. 사왔을 때 등기를 안 치는 거예요. 등기 비용 아끼려고. 왜냐하면 어차피 사오면서 모든 서류를 받아왔기 때문에 경매가 끝나면 배당을 유동화 회사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굳이 등기 비용을 뭐 몇천만 원 들여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론셀로 팔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등기를 2번 이전해야 됩니다. 산업은행에서 벌써 유동화로 다 팔았잖아요. 얘들이 신고는 안 했죠.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우리한테 바로 못 넘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유한코로 등기를 한번 치고 유한코에서 또 우리 회사로 등기를 한번 친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2번 쳤죠. 그래서 등기 비용이 한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예. 33억짜리 근저당을 넘겨오는데 한 2,5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등기 비용이 지금 더블로 들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왜 이 방식을 택했냐? 1번 방식으로 하면 낙찰가가 41억밖에 못 줬거든요. 그런데 2번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 나오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60억 선에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58억의 낙찰을 공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론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제가 58억 공개했는데 그러면 난 60억 적어야지 하면서 만약 60억을 적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 소유권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맞죠? 소유권은 가져올 수 없지만 누군가가 60억을 낙찰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법원에 납부를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48억을 80% 48억을 대출받고 자기 돈 12억을 내서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우리 회사로 들어오죠. 예. 우리 대부회사로 60억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저축은행에 질권대출 받았죠? 질권대출 먼저 배당 받아갑니다. 근저당에 질권이 먼저 배당 받아가고 그 다음에 근저당 건자 찾아가죠.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33억이 남죠. 33억에서 이제 우리 돈 들어간 거 빼야죠. 우리 돈 들어간 거 6억 2천밖에 없잖아요. 자, 6억 2천 빼면 얼마 남아요? 비용 빼도 26억. 땡큐죠. 원래 이게 1년 뒤에 재감정 받아서 우리가 수익 날 걸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 채권을 매입을 하면은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낙찰의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예. 이거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죠? 따라오면 우린 더 좋은데. 예. 자, 2번째. 경매가 끝난 다음에 배당 절차에 의해서 우리 원금이 돌아 나옵니다. 예. 경매가 끝난 다음에. 자, 계산해 볼까요? 58억에 우리가 80% 대출 받으면 얼마예요? 46억 정도 되네요. 그럼 우리 돈이 12억 들어가죠. 그죠? 근데 12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게 12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찰 보증금 한 4억 8천, 그 다음에 잔금 낼 때 한 7.2억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58억이 이제 경매가 끝나면은 우리 대부회사로 배당이 될 거 아닙니까? 자, 58억이 배당이 됐어요. 여기서 질권대출 27억 찾아가고 그러면 얼마 남아요? 31억. 뭐 이자 비용 다 빼고 30억이라 칩시다. 자, 여기서 우리 돈 이제 다 빼야죠. 처음에 채권 사는데 6억, 그 다음에 이거 12억, 18억인데 뭐 한 19억.
자, 우리 돈 다 빼고 얼마 남습니까? 11억. 이게 4개월 만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4개월 상품을 걸는 거고요. 4개월 만에 이게 끝납니다. 감정 가격 정해져 있고, 낙찰 가격 정해져 있고, 경매 끝난 다음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원금하고 수익금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남아요. 예. 이거 정상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재감정에서 80억 대출 나온 거 다시 60몇 억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 46에서 20억 정도 남기고 그 이상 팔든지 이제 대출 재감정 대출 받고 나서 이제 엑시트 하든지 이제 그럴 계획인데,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따라만 오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설명으로는 이렇게 제가 이제 풀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궁금하신 점? 채권 매입할 때 네. 계약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계약금하고 잔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채권 매입을 하면은 33억 2천에 채무인수 사정상으로 계약하든 론셀로 계약하든 계약금을 먼저 10%를 겁니다. 10% 계약금 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채무인수 사정상 방식은 이 10% 계약금 건 걸 가지고 41억 낙찰 받는다. 여기에 경매 보증금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채무인수 사정상 방식. 그런데 론셀 방식은 10% 3.3억 2천 계약금을 걸고 한 달 안에 질권 대출을 받든 너희들 돈을 다 주든 유동화회사에 완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권 대출을 27억 받으면서 잔금을 3억 3,200을 또 낸 거죠. 그래서 이제 6억 2천이 들어간 거죠. 20%가 자산자금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조달이 다 끝나서 이제 가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 지난번에 끝났기 때문에, 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낙찰 받는데 진행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1순위 은행 채권을 이렇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 예. 80억짜리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축은행에서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저축은행에서 막 대출을 해줄 것 같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저축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한번 가보세요. 은행에 들어가는 서류보다 오히려 더 많았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근데 이 저축은행에서 왜 질권 대출을 해주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저축은행에서는요, 이런 상품을 안전하니까 하긴 하는데, 4개월짜리잖아요. 일반 은행은 우리가 아파트를 사든 뭐 상가를 사든 공장을 사든 계약하면 몇 년 해요? 보통 3년 하잖아요. 계약을. 근데 이거는 4개월이에요. 그런데 왜 저축은행에서 하냐? 1금융위에서는 자기들이 부실 내에서 유동화회사로 매각을 시켰는데 자기들이 이런 채권을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화회사에서 팔고 자기들이 수익을 벌 수 있는 거는 다시 유동화회사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한코가 연합자산관리공사에서 6개 은행이 투자한 회사예요. 유한코. 예. 자기들이 부실 내가지고 유한코에 팔고 자기들은 또 유한코에 투자를 합니다. 은행들이. 예, 재밌죠. 근데 여기에 이 부실 채권을 대출해주는 은행은 상금융밖에 안 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이런 데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저축은행들은요, 자기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했잖아요. 부실이 났잖아요. 그럼 유동화회사 팔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들이 입찰도 봐요. 예, 상금융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상금융도 어쨌든 은행이기 때문에 BIS 비율은 유지해야 돼요. 예.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질권 대출을 하는 이유는 기간은 짧지만 확실하다. 80억짜리를 이렇게 싸게 사니까 대출을 80%, 90% 해줘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주는 건데 금리를 얘들은 비싸게 받아요. 우리가 원래 초만 하더라도 7% 받았어요. 시중 금리가 4% 할 때. 예. 저축은행 7% 했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6%막 7% 이래 가잖아요.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여기 저축은행에 여기 9%에 계약했어요. 예. 근데 연에 9%지, 연에. 예. 자, 이게 이제 사건 번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내일 입찰 들어간 물건입니다. 근데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로 갈라져 있어요. 사건 번호는 똑같은데 물건 번호가 3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층은 22억, 2층은 41억, 3층은 11억 6천. 이렇게 이제 3개를 다 대보면 한 75억쯤 나옵니다. 예. 근데 하나만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층의 평수가 제일 크니까요. 271평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유치권이 있어서 유찰이 많이 된 겁니다. 자, 41억에서 20%씩 유찰됐습니다. 여기서 변경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변경을 시키는 이유는 유동화회사가 은행에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게 매수자를 못 찾거나 아니면은 자기들 목표가를 미달했을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을 안 시킵니다. 변경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 채권을 사면은 유리한 게 변경을 시킬 수 있고 정지를 할 수 있고 취하를 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변경을 해서 진행을 되는데 이게 원래 감정 가격이 41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가 지금 26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내일 이제 58억에 낙찰 받는다는 거는 이 물건, 3개 물건에 대해서 나눠서 58억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 가격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3번은 35평밖에 안 돼요. 그 2번은 감정 가격이 왜 높냐? 270평입니다. 예. 그 1번은 51평인데도 1층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20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권 분석도 끝내 있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낼 건지 구상도 다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법인도 다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거 대출 진행할 때 저축은행에서 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지. 만약에 유치권이 저희들이 물론 아무리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하지만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 유치권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 우리가 해결 능력이 없다 하면은 대출 안 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번 저축은행의 관계자라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에 질권 대출이 되는지. 거의 안 된다 할 거예요. 안 된다 할 겁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저희들은 은행 채권을 샀기 때문에 이게 좀 대출 만약에 저희들이 뭐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가 좀 오래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보증금이 모치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모든 걸 받쳐주는 거예요, 서류로. 그냥 은행에서 뭐 이거 감정가 높으니까 대출 얼마 된다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로얄펀드에서 진행하는 모든 물건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억 우리가 말로만 대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자서까지 하는 거, 그리고 넘어온 거, 그리고 채권 계약서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